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주진우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애정하고 있는 김홍걸 박사가 갑자기 내려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홍걸 박사와 홍기철 참모총장, 전 참모총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7년 대선 때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7.28%였습니다. 97%였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에서 92%였습니다. 95%, 전남 93%, 전북 92%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동영, 그때 대선 때는 조금 어두웠죠. 그때는 광주에서 지지율이 80%였습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 그 다음에 전북에서 82, 전남에서 79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가 붙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지지율이 92%였습니다. 전남은 조금 떨어졌고요. 89% 정도 됐고, 90% 정도 됐고, 전북은 87% 정도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정치부 기자생활을 하는데 광주 분들만 따라가면 광주 사람들 생각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정치인들이 맨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국민 속으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언제부터 선거철만 되면 국민 속으로 가겠대. 그리고는 국민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자, 광주를 생각해보십시오. 광주 사람들이 하는 게 광주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만 따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기 같이 얘기 나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홍걸 박사님을 박사님 많이 자연스러워졌어.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입니다. 짧게 인사하세요. 네? 짧게 인사하세요. 저는 담당하는 분야가 특정되지가 않고 네. 요즘 이것저것 다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데 통합이죠, 그게. 근데 모두 까기가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뭘 까셨어요? 3번 후보 네. 많이 했고 근처에 와 계세요. 예. 그래요? 저기 있네. 네. 그리고요. 2번 후보는 네.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네. 손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하고 다니세요, 요새? 제가 김홍걸 박사하고 광주에 온 게 지금 3번째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재인 후보, 그리고 김홍걸 박사, 저하고 이렇게 셋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전주, 광주,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고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김홍걸 박사님하고 저하고 문재인 후보와 김정숙 여사하고 4명이서 광주에 왔습니다. 이번에 3번째입니다. 계속 광주에 계셨죠? 주로 광주에 많이 있었죠. 네. 호남 지역에. 광주에서 뭐 하셨어요? 예,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많이 찾아가고요. 네. 요즘은 유세보다는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네. 그런 선거운동이 요즘은 대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유권자들이 모이시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기 김홍걸 박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꽤나 오래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견이 있고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수줍음이 많아요. 저랑 비슷해.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이 BJ 아들이에요.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이 호랑이 같은 기운이 있으세요. 그 말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정확한 말로 누구를 타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제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권유했었어요. 근데 안 하고 계시다가 작년부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희하고 얘기를 계속 더 나눴던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소개드릴 전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총장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대령입니다. 제 동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키가 커서 그런가 봐. 어제 부산에서 저기 문재인 후보하고 투샷이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커가지고 좀 숙이시기 그러셨어요. 오늘은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총장님 그 제독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누구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던 위치에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눈높이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익숙하진 않았지만은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예. 광주에서 계속 계셨어요. 뭐 때문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선거가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중간 그리고 며칠 안 남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작년 총선 때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네. 그 당시에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호남분들께 네. 비판을 받을 만한 언행을 좀 보여가지고 네. 여기 계신 후보들이나 선거운동 하러 온 저나 좀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와보니까 그때보다 분위기도 훨씬 좋고 네. 이 정권 교체, 확실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 하기 훨씬 수월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장님 광주 어디 와보셨어요? 여기 광주 친구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광주를 왔습니다. 그래요? 결혼식 말고는 별로. 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살고 올 기회는 없습니다. 목포에는 자주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에 해군 부대가 있나요? 예,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덴만 작전의 영웅이십니다. 그 당시에 사실 국민에 대한, 국군에 대한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생각이 무능하다, 부패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요. 물론 그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만 항상 기사에서는 부정 부패, 비리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북한 우리보다 국방비가 수십 배 적은, 수백 적은 북한한테 맨날 밀리고 그래서 미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덴만 작전 때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군인이.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2011년에 우리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잡혀 있었으면 옛날에는 그냥 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가서 구출해냈어요. 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군인은 항상 어디에서나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박이 피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네. 저희 모든 식군사적인 식견과 경험을 들여서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부하들을 항상 이 과학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1분 1초 단위로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공을 했고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그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둘이 말도 더듬더듬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셨어요? 뜻이 이렇게 통하니까.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은 하지 않고 근데 과거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홍 총장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대통령이실 때 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래서 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과는 그 당시에 교류를 하고 친분이 있으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도 일하신 인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인연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고초를 당하셨으니까 다시 이 세상에 나오셔서 명예회복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으면 에이스셨군요. 근데 총장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빨개졌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본인이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충분한 불편함을 안보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왜 보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할 수 없는 수기득권에 아주 더러운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확하게는 양아치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색깔로 총장님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지지 선언한 시절에도 계속해서 북한 위기, 그 다음에 전쟁 위기를 키워서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정부 빨리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장 많이 보셨으면 어떠세요? 어떤 부분? 아버지를 빨갱이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짜 보수들은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유당에서 정치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거를 들이대고 포도에 뭐라고 너는 종북이지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도 매일같이 저질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는데도 색깔론 하나로 자기 세력을 결집시켜서 20%가 넘는 지지가 나온다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국내 정치적인 역할도 있고 또 남북관계 긴장 완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 색깔론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목적이 큽니다. 총장님, 오늘 분께서 목포에 아침에 가셔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그리고 가족협의회 분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주 전에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김홍걸 박사님 목포에 시간마다 가시고 그러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관이 조금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리고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장 그 애를 쓰신 분이 한국이기 때문에 저기서 왜 울어?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23일간 있었습니다. 네. 노란 내보는 내고. 노란 내보는 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바다 속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네. 모두 다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빨리 수술을 해서 부모와 가족분들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들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저희 그 정호 총장님 오신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도와주면 진실을 위해서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세월호 일반 돌봐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제가 안 됐습니다.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그 중국에서 오래 공부하셨고,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중국에서 공부하신 그 남북 문제에 관한 전문가십니다. 향후에 남북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주워 들은 건 좀 있죠. 전문가라고 해. 그 정도면 전문가예요. 응? 뭐 전문가도 모르는 정보는 우연히 얻은 건 좀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사실 딱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 네. 근데 이런 주변국가 예. 근데 지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물론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누구도 모르죠. 정말 그분들의 본심이 뭔지 이걸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의 리더들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남의 나라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일단 새 정권이 들어서면 대화는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세기만 해봐요. 대화는 시작되겠죠.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진 않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조금 불공이 불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얼마 전 보도에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의 국가 실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께서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시대, 사실상 성나라인 우리나라가 애육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얘기 많이 떠드는 4차 산업보다 더 확실한 가능성이 높은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남북 간의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좀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난처하면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요 필요한가요?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네.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대선 얘기.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반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특별한 위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 대선 때 김종필 옹의 손을 잡고 DJP 연합을 이뤘습니다. 연합을 이뤄서도 항상 이해찬 후보한테 한나라당 이해찬 후보가 훨씬 더 대세론을 가지고 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던 이인재 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19%를 투표해주는 덕에 겨우겨우 당선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임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 언론, 중립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댓글을 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어려웠는데 정봉준 열사가 나와가지고 파기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됐지 않습니까? 겨우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고요. 지난 대선 때는 1대1로 문재인과 박근혜가 1대1로 거의 박근혜의 승부를 거뒀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오차범위를 한참 넘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등인 국민의당 후보조차도 자유당, 그 다음에 우리가 이끌었던 이재호 무슨 당이죠? 있어요, 없다. 풀어나고 그리고 정원지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고 새로운 새누리당 아니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새누리당인데 옛날 새누리당이랑 새거 새누리당 그 범보수 후보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지만 그 후보를 다 합해도 여기에서 쉽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는데 이번 대선이 사전투표에서 22% 그래서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큰 변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75%의 시민들이 남아있는데 75%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투표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데 이번에 보도 보셨겠지만 최순실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투표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시대의 사악한 범죄자도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또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표 안 하면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셨던 혐오하셨던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해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주변 분들도 투표장에 가도록 여러분들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총장님은 제독으로 계셨을 때 제군들한테 아저씨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하게 된 데는 물론 국정 운영 경험도 말하시지만은 애국심과 자존심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든든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험만 드릴게요. 제가 안호장님 잘 알아요. 그런데 목이 괜찮으시가 걱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안 괜찮겠어요. 제가 저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인사 말씀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이제 선거운동 하고 다니면서 이 옛날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정이지만 피곤한 줄 모르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 그 이유가 당연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유권자들 덕이 크지만 그 외에도 생각지 않았던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아니,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우리가 사실 12월에 대선을 했다면 여기서 추운데 별거 떨면서 모였을 것 아닙니까? 오셨죠? 이분들은 다 오셨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한 분 있죠. 최순실 열사 아닌가요? 또 있잖아요. 고용태군 503호. 아, 네. 근데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연애가 안 돼서 요즘 뭐 낙하산 인사는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1일 서울구치소장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분들도 너무 우리 선거를 도와주고 계세요. 매일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수시로 자기 갈등을 찍으면서 남의 당 선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MB 아바타 뭐 박철수 이러면서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시는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가서 말려야 할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시는데 저분들은 정말 이 대선의 투표가 아니고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B 아바타는 그냥 보도에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MB 아바타냐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물어보면 다 MB 아바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MB 아바타인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이명박 지지자들은 저 사람이 아바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후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어요. 그렇게 기쁜 뜻이. 저는 아까 503호 얘기했는데 저는 박근혜 씨가 굉장히 고마워요. 전 최순실 너무 좋아해요. 최순실 씨가 나와서 우리 그 보수라는 이 기득권들 그 사람들이 지금껏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경영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거의 친일파들이었어요. 친일파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정에 붙어서 친미파가 돼서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군사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배해오고 있던 나라였어요.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아직도 우리는 박정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이 박정희 시대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최순실이 이렇게 다 까발려주시고 박근혜가 다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쟤네들이 꿈꾸는 나라가 뭐구나 이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선거공학적으로 민주당에서 한 명 나오고 새누리에서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안철수의 신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나왔을 때 필패라고 생각하셨어요. 다 모든 전문가들. 근데 이 박근혜 씨의 헌신과 그 다음에 이 최순실의 희생, 이 고용태의 고용태는 짠해 죽겠어요. 이 고용태의 이 샤우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사자는 온자는 누군가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번에 1,800만 분이나 계시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는
정말 이기기만 하면 좋겠다. 1%라도 이기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기면 좋죠. 예, 이제는 압승을 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오신 분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겠다. 또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 개혁을 할 동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끝까지 단 1%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총장님은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도움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역할을 더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마디는 하셔야죠. 원래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강기철 총장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든든하시죠?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셨는데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씨조차도 이 황기철 총장님은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뒷조사를 막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하고 수사관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황기철 총장님은 억울한 운명을 써서 동영상 비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 정부의 억울한 운명 때문에 구속되셨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셔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서요. 구치소에서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요. 이게 안짜면 말이 안 돼. 구치소에 가서 제 책을 잘 읽었다면서요. 그런데 책장 사이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구치소에 갔다마자 우리 그 주진우 기자님께서 사법팔거 그걸 이제 얘기잖아요. 지금 고영태도 읽고 있고 아마 최순실도 열심히 읽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대법까지도 무죄 확정되시고 곧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훈장까지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탄압이 잘못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훈장을 주셔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훈장 이름이 뭡니까? 고급훈장 공일장이고. 그래요? 뭘 잘했다고 주셨죠?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국민이 저에게 준 그렇게 저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 받침대도 따박따박 잘하시네요. 그런데 총장님에 대한 그 실망이 그래서 총장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치권에 오겠다 이번에는 문재인을 놓겠다고 얘기했을 때 알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사모님은 어땠어요? 사모님 가족 이 사람 생각하는 그래요? 박사님도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와이프는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워낙 험한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돼서 적극 말리진 않았지만 좀 염려를 한 거죠. 얘기를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 이호 여사님께서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연세가 올해 96세가 되시기 때문에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하다면 박수 쳐야지. 건강은요? 큰 병은 없으시고 대신에 기력이 약하셔서 외출을 자주 못하세요. 지난해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이호 여사님이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안철수 의원이었던가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이호 여사님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거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니까 아이고 맙소사 그러시더라고요. 정한이가 그 여사님이 누가 오면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아주 가까운 옛날부터 아셨던 분들도 요즘은 이제 뭐 그분들이 정치 얘기하시면 아이 그래 알아서 잘 하세요 이 정도 그렇게만 하실 뿐이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는 뭐 해라 누구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정치 개입이 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안철수 씨가 아니고 허경영 씨가 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겠다 해도 아니 잘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예. 광주에 올 때마다 느낍니다. 광주에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대한민국과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주에 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정신 그리고 5.18 그 다음에 민주 정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광주였습니다. 광주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광주가 정권 교체를 이뤄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지했습니까? 광주에서 그랬습니다. 호남이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경선에서 광주 경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호남이 만들 것입니다. 광주가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다시 우리 광주와 호남에 마음을 얻어가고 있고 결국은 여기서 압승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부산, 경남도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까지도 그분이 그쪽에서 50% 이상 득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결국 과거의 민주화의 대통령들은 전부 한쪽에서는 압승, 한쪽에서는 완패 이런 식으로 이겼는데 그런 점이 부담이었고 그래서 국민 통합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투표하는 그런 진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호남 얘기를 이렇게 김재동 씨하고 유시민 선배하고 당구를 치면서 호남 득표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아니죠. 아니, 우리 선거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25% 넘으면은 뭐 머리 물들이는 거 하라고 해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했더니 25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아니라면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내기해도 돼요. 사실 저하고 김원준하고 투표율에다가 가끔 공약을 내걸긴 하는데 저희는 유료하고였어요. 프리워크는 안 해요. 우린 비싸서. 그랬는데 뭐 하나 벌어도 되죠. 뭘 걸어야 되죠? 뭘 걸어야 머리 굴리는 건 안 돼. 머리 굴리는 건 안 되고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호남 지역, 특별히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몇 퍼센트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씩 하고 내기를 하죠. 3명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65% 넘길 수 있다고 보고 70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97.28%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95%였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에서 92% 득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의 유권자들이 90% 이상이 찍어던 분이에요. 그런데 65%. 자, 지난번만큼 주시더라고요. 우리 총장님이 말씀을 못하신다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말을 안 해요. 우두컨이 있는데 이거 접수달 이 말은 다 준비되셨네요. 박사님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65%가 뭐야? 저는 중간 정도 이렇게 쓰면
없는 거예요. 자, 내일은 나중에 이 방송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중계가 되고 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트위터 중계되고 있는데 내기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하게 뭘로 할까요? 프리허그는 안 합니다. 저희는 비싸서 유료 허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할까요? 여기서 가겠어요? 네? 김용민요? 김용민 좋아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걔 며칠 전에 자기는 홍준표 후보를 X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네. 밖에서 그런 건 좀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아지는 후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문재인 정부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야 그런 걸 걸으라고 해야지. 팟캐스트 하면 뭐해? 이제 선거 끝나면 놀아야지. 그런 거 하면 뭐해요? 이제 선거 끝나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놀고 그러세요. 다 잘 할 거예요. 네. 네? 팟캐스트 보면서 설득력이네요. 네. 그거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우리 3명이서 만나서 얘기하면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해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다른 분? 치맥이요? 맥주는 혼자 드세요. 박사님도 술을 안 드시고 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 총장님은 술 한잔 드시겠어요? 총장님은 조금 하신 걸로 알고. 네. 문재인 후보는 술 잘한다. 저희가. 네. 그런 공통 제공은 안 돼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다음에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분요. 그건 설득력이네요. 이거 박수 한번 치시죠. 이런 분들 누가 정치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후보가 좋은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아까 저기 어떤 분께서 노래 얘기 나왔는데 노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요?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자분 네. 못 들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네. 남자의 얘기는 자고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안 들어도 되는데 다시 뭐라고요? 봉화마을에 갔으면 좋겠다고요? 봉화마을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힐링 차원에서 저하고 박사님하고 노무님하고 김경수 변호사하고 4명이서 신안 하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 갔다가 노무탕에 들렸다가 봉화마을에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는데 같이 갈 수는 없고요. 봉화마을 한번 가세요? 누구하고? 몰라요. 저는 멀어서 안 가려고. 어차피 5월 23일 대통령 8주기 때문에 갑니다. 그때는 신임 대통령을 모시고 갑니다. 신임 대통령과 같이 오는 것은 광주가 먼저겠네요. 5일까지 있으니까. 박사님 바쁘네요. 저는 안 올래요. 전 대통령들은 보기 별로 싫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몇 개만 받고 오늘 팟캐스트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남자분은 손 내리세요. 일단 여자분 질문 세 개만 받고 저희가 여성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받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고요. 좀 더 안철수 후보가 유세를 한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요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오기 전에 사라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얼굴을 보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제가 며칠 전에 그 토론회에서도 네. 저희 국민통합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 나타나기 전에 갈 겁니다. 자, 질문 없으면 호답을 받아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눈앞에 보였습니다. 자, 잠깐 모시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짧게.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들께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감을 여러분들 덕분에 역임하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의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광주 선거를 광주 민주당, 광주 문재인 후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네요. 예, 그런 셈이죠.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두 분 간에 싸우던데 두 분 다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한 75% 정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65%, 75%, 80%, 92%입니다. 일단 저는 79라고 70이라고 했어요. 이미 65 넘겼고 70이라고 했어요? 아니, 끝날 때쯤 되니까 점점 올리는 이런 거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홍걸 박사님 70%. 자, 김상곤 선거대책위원장님 75%.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황기철 총장님 92%. 황기철 총장님 제일 씩씩하다. 자, 김상곤 교육감님은 만약에 근사치가 안 맞을 경우 벌칙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벌칙 말고 상을 내려도 됩니다. 예,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광주를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뭘지는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벌써 교육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이 호남지를 특별히 광주 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광주시 교육이 확실히 바뀌어져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야죠? 뭐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야 됩니까? 자, 우리 가기 전에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야 돼요. 포토타임. 김상곤 전 선대위원장님께서 황기철 총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꽃다발을 주겠답니다. 저는 남자장을 꽃다발을 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가는 데니 마음 찍으세요. 모바일로 찍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가겠습니다.